네, 오늘 부동산 직톡에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12사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사실 여러 차례 발표를 예고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대책이 좀 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이번 대책도 결국에는 그 목적이 지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좀 잡아보자, 진정시키자, 아마 이런 목적이 크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자 교수님, 예. 그 이번 대책 12사 가계부채 대책이 좀 생각보다 좀 강도가 좀 높습니다. 예, 뭐 강도가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파리 대책이 워낙 강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2사 대책, 가계부채 대책은 그래도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든 정책 같아요. 과거에 이제 서프라임 사태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딜레버리징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가장 빨리 세계에서 정상을 찾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700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돋보였다는 게 이번 정책의 전반적인 평가 같고, 다만 이제 문제점은 이번에 나온 정책이 이제 중도금에 대해서 뭐 6억에서 5억으로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뭐 90에서 80%로 분양 고정을 좀 바꾸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적으로 미칠 것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TV DTI 뭐 내년에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냥 관망세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이제 앞으로 후속 조치가 계속적으로 내년에 시행이 되고 내년 4월에도 양도세 중과 내년 초부터는 LTV DTI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똑같이 그냥 들쭉날쭉은 있겠지만은 관망세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효과는 시장의 거의 중립적 효과지만은 불안 요소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관망세라든가 이것들이 길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잡기 대책으로 나온 느낌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가계부채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경기 침체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소득 감소 그리고 일자리 감소 때문에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인데 근본 원인이 이거는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은 없고 부동산에 대출을 조이면 마치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보면 다소 좀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가계부채가 나왔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 주담대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 주담대의 비율은 전체의 그 비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388조, 약 1400,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담대의 이제 한 절반 이상이 최근에 늘어난 거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 구매로 인한 부분이 있어요. 신규 분양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좀 맞춤형 세부형 대책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걸 탁 퉁쳐가지고 싸잡아서 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마치 부동산만 대출만 조이면 가계부채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원인과 해법이 좀 미스매치 안 맞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셨지만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이게 수혜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구분이 돼요. 이게 소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죠. 예컨대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특히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강남 등 11개구는 앞으로 대출이 안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도 이제 30%로 줄어들고, 이건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거, 이거 저는 뭐 잘한 제도라고 보고요. 그러나 피해자가 있어요. 가장 큰 피해자가 자영업자예요. 두 번째, 자영업자는 집 하나 있으면 여기 주담대 받아가지고 가계자금이나 사업자금 그나마 쓸 수 있는 숨통이 있었는데 이걸 막아버린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5, 60대가 절대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5, 60대는 이제 장래 소득도 없고 이제 집 하나 또는 한 채 정도, 두 채 정도 가지고 이제 노후의 안전망, 노후 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출구와 퇴로가 동시에 막혔다는 점,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잘 만든 대책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저소득층 봐주고 사회초년생 봐주고 이렇게 봐주다 보면은 과연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겠는가 실효성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대책 나온 것도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도금을 6억에서 5억으로 줄였다. 그러면 이제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에.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될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 1억 원 정도를 1년 정도 더 융통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 보정률을 90에서 80% 10%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 보정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쪼이기 시작한 것들은 지금 파리 대책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일관되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보유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목적하는 게 다주택자라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뭐 고 박사님께서는 이게 잘 됐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게 아주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주택의 거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의 한 80-90%를 다주택자가 공급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숨통을 쥐게 되면은 결국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건설업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특히 서민 경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전부 다 다주택자를 양성하고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죽이기 시작하면은 건설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주택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서민을 위한 주택이 사라지게 돼요, 시장에서. 실제 그런 경험을 선진국에서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지금 당장은 투기를 막는 듯한 게 보이지만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게 서민들한테 그리고 거시 경제에 큰 부담으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제 그 중산층과 실수요자도 동시에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와 같은 투기 수요는 뭐 당연히 이 부분은 긍정적 효과로 좀 보여지고요. 어쩌면 저는 가장 큰 피해자가 중산층과 실수요자다. 왜냐하면 이 32만 명 약 100조 원의 가계부채는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발표를 김동연 부총리가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복지로 해결하겠다. 뭐 연체율도 낮춰주고 나름 긍정적으로 이런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중산층에 대한 것은 이게 부족해요. 그리고 뭐 역시 저도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그런지 몰라도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집 하나로 또는 뭐 집 한 채 정도로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큰 타격임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규제가 규제를 자꾸 꼬이게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번에 뭐 신 DTI를 해서 사회초년생들한테 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근원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선진국 중에서 DTI LTV를 가격 요소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제어 수단으로 쓰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는 이제 유일하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거기에 실수요자가 소외되는 게 막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신 DTI를 가지고 그걸 보완하겠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건 금융 건전성 관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이걸 가지고 부동산 잡기에 썼다가 피해자가 있네. 피해자가 지금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신 DTI를 만들자. 또 피해자가 생기면 또 신 DTI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규제 같은 것들을 계속 거기서 새끼를 치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고민해서 그 규제가 지금 필요한가 아닌가 다른 방식은 없는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이제 우리가 실수요자라든지 또는 이제 뭐 서민층도 이제 피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게 수혜를 볼 사람도 있을까요? 과연 이번 대책으로? 제법 많죠. 이 신 DTI라는 게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은 내년부터 벌 것이다. 그럼 DTI 계산할 때 좀 봐주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장래 소득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소득으로 해서 딱 잘라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는 젊은데 내년부터 더 벌겠구나. 그러면은 그걸 감안해서 뭐 돈을 조금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혜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하고 좀 관련이 없지만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소득에서 1분위, 2분위 이 경우에는 상당한 빠져나갈 그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의 정치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꼭 나오는 문제가 과연 그 사람들한테 다 그 혜택을 줬을 때
이게 뭐를 해줘야 빠지는 게 아니냐. 뭐를 해줘도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이제 연체를 하더라도 아니면 금리를 바꿔준다라든가 아니면 탕진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토론들은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사 대책으로 인해서 과연 그러면 뭐 지금 집값이 좀 안정이 될 것이냐, 집값이 떨어지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거냐, 이 대책이. 지금 이제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리 대책이 워낙 커서 지금 12사 대책은 거의 내용이 없다라고까지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책의 실효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이라든가, 뭐 그렇게 또 다주택자들은 이제 만기 연장을 할 때라든가 그때 규제를 받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제 지금의 관망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하방 압력이 있겠죠. 근데 그 하방 압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대도시 지역들입니다. 서울이라든가 부산. 나머지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 지역에는 반대로 상승 압력도 있습니다. 상승 압력은 뭐냐면은 정부의 규제는 다 하방 압력, 가격 하방 압력이지만은 이 풍부한 유동성 가지고 투자는 해야겠는데, 그럼 어디 할 거냐? 지방에 할 거냐? 서울에 할 거냐? 서울에 하겠다는 거죠. 이 힘하고 이 힘 두 개가 싸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서울의 집도 귀한 편이고 하기 때문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책의 효과는 하방 압력이 높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나타날 거는 적어도 내년 4월이 양도세 중과하는 시즌이니까 그때까지는 관망세라든가 약간의 하방 압력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직후에 뭐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주택을 풀거나 공급에 내놓거나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시장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그때는 약간의 하락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결국은 또 대도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정책의 효과를 12사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이제 파리 대책, 9호 대책, 12사 대책 이 세 가지가 종합했을 때 그 파급력이랄까, 파괴력은 몹시 크다. 그러나 이 규제 위주의 정책이 과거 노무현 때도 보면 단기적인 효과는 컸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는 결국은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번 대책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다는 거, 이거는 예사롭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책의 기존의 효과를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주택 경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실물 경기, 이제 정책, 그 다음에 금리,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여기다가 수급이나 우리가 이제 구매 심리, 투자 심리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금리 인상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보니까 주택 가격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급 입주 물량이죠. 정확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상 최대치다 이렇게 약 16만 가구 경기만 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 세 가지가 5가지 아까 핵심 요인 중에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죠.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하방 이제 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실물 경기가 지금 2.5%에서 3% 이내로 올해보다는 좀 낮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이 변수가 상당히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주택시장은 서울은 좀 강부합 정도, 수도권은 보합, 그 다음에 부산을 제외하고 지방은 약보합 정도로 보고, 반대로 전세 가격은 오히려 매매 가격이 낮아지면 앞서 교수님 말씀하시도록 공급이 부족한 그런 서울 지역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